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요즘에 뭐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 그 홍다 사태 이후에 이번에는 그 미구이 위안, 그러니까 우리말식으로 발음하면 벽개원이죠. 이 벽개원이 또 파산을 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심각해지고 또 그 미중 갈등과 덧붙여지면서 중국 경제가 정말로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일단 중국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동안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또 이게 뭐 그동안 반복됐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고 중국 경제 상황을 현재 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위기론에 대한 평가를 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전망인데 뭐 전망이라는 거는 사실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도 좀 들어가는 거긴 한데 제 생각 플러스 그거 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다른 그 해외 기관부터 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한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제 의견을 조금 더 보태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복되는 그 중국 경제 위기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동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던 게 98년도예요. 이때 수출 증가율이 아주 급감을 했어요. 97년 21%에서 98년 0.5%.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거의 증가를 못한 거죠. 1년 동안. 이때가 중국이 한참 성장을 하던 시기인데 이 수출 증가율이 0.5%밖에 안 됐었고, 주가는 4개월 만에 50%. 그러니까 정말 주가가 반토막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딱 한 달 사이에 주가가 15%가 이제 급락을 했고, 성장률이 7분기 연속 하락. 그러니까 이거 거의 2년 가까이 성장률이 계속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예 이제 전체적으로 하강을 한 건 아니고 성장률 자체가 서서히 하락한 거였죠. 이때 한 번 있었고요. 근데 2008년이라는 거는 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였죠. 그리고 98년 아까 얘기한 거는 이 당시에 아시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 굉장히 크게 어려웠었죠. IMF 뭐 금융위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가 이제 그 시기고, 그 다음에 2012년에도 주가가 7개월 동안 약 30%가 하락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정부 부채 증가 얘기가 나오고 고령화 얘기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2018년 이후인데 이때 이제 미중 갈등과 코로나 발발이 있었고, 또 올해 들어서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반복되던 그 2012년까지의 중국 경제 위기론을 보면은 중국 자체의 문제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외부 충격도 있었고 뭐, 그리고 이 위기론 자체가 지금처럼 일반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이게 크게 떠들은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알려진 그 위기론이 되겠죠. 대중들한테까지 많이 중국 경제가 요새 굉장히 힘들대. 이러다가 중국 경제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돌게 되는 거는 사실 이번이 가장 큽니다. 네. 한번 그러면은 정말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자, 여기 2000년부터인데요. 2005년, 6년, 요때까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가 서서히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2020년 초, 이때는 코로나 때였고요.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반등을 했죠.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는데, 이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게 그러니까 고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작년에 이제 3%로 떨어졌습니다. 이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요새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커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살짝 제가 옮겨 보면은 이쪽으로, 이쪽이 이제 저희 화면이 조금 이제 제가 미숙한데, 여기 보시다시피 월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2022년 여기가 10월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그리고 2023년 4월, 그리고 2023년 7월인데 물가가 이제 내려갔죠.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생산 원가가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급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감소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수요 부족으로 인한 감소기 때문에 정말로 좀 안 좋은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제. 자, 이러다 이제 요걸 아까 한 얘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79년부터, 그러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그 경제 성장률이 9.1%였는데 2022년에는 3%로 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고속 성장이 끝나고 중저속 성장 기조로 진입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다시 반등을 해서 한 5% 이상은 그래도 꾸준히 유지되지 않겠냐, 당분간은 적어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또 국제기구에서 보면은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성장률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은 어찌됐든 지난 3년간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시죠. 이건 분기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7월부터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나눠본 거죠. 아까 연간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분기별로 나타내 보면은 2020년 7월 여기가 2021년 1월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월 단위로 가는데 2022년에 마이너스를 찍었었고 2023년에 이제 조금 올라가는 듯 3.2%까지 올라가는 듯 했다가 다시 또 2%, 0.8%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요.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 소득이 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3%, 2% 이런 경제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미국이나 뭐 일본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한 3% 정도 성장이면 상당히 견실한 성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도 뭐 1인당 GDP가 3, 4만 불 된다 그러면은 그 이상 된다 그러면은 근데 중국은 아직은 이제 이 정도로 내려올 단계가 아닌데 이게 너무 빨리 내려온 거다. 이제 이러한 그 지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가 뭐 장담을 하겠습니까? 근데 자, 어찌됐든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죠.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인데, 자, 이쪽에 있는 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의 주식시장, 이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인데요. 그래프를 살짝 이쪽으로 별을 보시다시피, 2015년, 16년에 보면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다가 그 이후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것도 이제 같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인데 요거는 이제 월별로다가 제가 이제 월별 지수입니다. 월별 이렇게 해 보시면은 아까 옆에서 보는 거는 이제 연도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분기별로 해보면은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그 지난 작년 4월부터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쭉 좀 내려가는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주가 지수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건 워낙 변동이 커서 여기다가 뭐 이 주가 지수가 좀 내려간다고 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아까 말한 그 경제 성장률을 보는 게 더 이제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업률인데 이제 이것도 좀 예, 실업률을 보시면은요, 이게 월별 실업률인데, 이게 전체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 요 라인이 5%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여기다 5%라는 걸 써놨는데, 이 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전체를 봤을 때 이제 5%까지는 안 되는데, 이쪽으로 와서 청년 실업률을 보면은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20%로 돼 있죠. 20% 그러니까 20%인데 이게 지금 이미 21.3%까지 올라가 있어요. 청년이라는 게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16세에서 24세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게 20%면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숫자인데요.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는 거는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청년 실업률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하고는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 실업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주 8시간으로, 8시간이죠. 8시간 근무해야지 고용으로 보는데 중국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만 고용이 돼도, 그러니까 일을 해도 그 고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실업률은 저것도 과소 추정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게 20%라면 실질적으로는 뭐 5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 대비 정부 부채인데요. 이 부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이제 76.9%까지, 그러니까 거의 80%까지 올라오는데 이것도 이제 중앙정부의 부채만 놓고 보면은
뭐 이것도 물론 굉장히 높은 건데 제가 이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방 정부의 부채 비율을 보다 보면은 정말로 이게 심각한 수준까지 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이 주택 가격 지수를 보시면은요. 이것도 약간 이쪽을 네, 여기 보시다시피 주택 가격 지수가 2016년부터 시작돼서 2018년 여기가 2020년입니다. 여기가 2018년이고요. 주택가격 지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2023년 1월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2023년 4월, 2023년 7월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2023년 7월에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주택가격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발표를 잘 이제 중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그 지수를 잘 발표를 안 하는 게 있는데 청년 실업률도 발표를 안 하기로 했죠. 주택가격 지수도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확실히 요즘에 좋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쭉 보신 바와 같이. 근데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항상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장기적인 그런 그 안 좋은 기조로, 침체 기조로 가고 있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이게 그 중국 정말 위기론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요걸 볼 때 중국 위기론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중국이 심각한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상당수가 첫 번째로 꼽는 게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중국의 출생아 수 감소 현황을 보시죠. 여기 맨 앞에 나오는 게 19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50년대부터 등락이 있는데 뭐 이때 무슨 뭐 대약진 운동 시절에 잠깐 줄기도 했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산화 제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아이 숫자가 줄었고 요 시기에 85년에서 90년에 잠깐 늘어나는데 이거는 중국의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한 가구 한 자녀밖에 안 낳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자녀 세대의 숫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도 그렇고 가임기 여성의 숫자도 많고 하니까 한 가구에 한 자녀만 나와도 출생아 수는 많이 늘었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생산 가능 인구 16세에서 64세인가요?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자면 이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인구죠. 예, 요쪽 인구가 이 보면은 올라가다가 2025년을 정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노란색은 고령층입니다. 고령층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요. 총 인구는 한 이제 벌써 이미 줄기 시작했는데 요게 전에 이제 유엔에서 나온 그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은 대략 한 요만큼 2025년에서 30년 요때가 정점인 걸로 나와요. 근데 중국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인구 통계라는 게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이미 올해부터 뭐 줄기 시작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인구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게 얘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지금부터건 아니면 몇 년 후건 간에 인구가 지금 거의 정점에 와 있고 서서히 감소한다. 그리고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는 거와 뿐만이 아니라 이 생산 가능 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상당히 그 위기를 느낄 만한 이유죠. 자, 여기서 이 사진은 제가 잠깐 감췄다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아이고. 글씨를 먼저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중국에서는 보면은 이제 인구 보너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과정을 인구 보너스라 그러고,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걸 인구 오너스 시대로 전환이 된다 그러는데, 이제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거는 대신에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인재 보너스. 자기네들은 과거에 비해서 대졸자가 훨씬 늘고 우수한 인재가 늘어났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도 인재가 늘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10만 명당 대졸 학력자를 보면요. 2010년에는 10만 명당 8,930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5,467명. 그러니까 73% 대졸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해 전술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인재 전술을 쓰겠다.
대졸자가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이 대졸자를 바탕으로 과거에 비해서 우수한 인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아이고 중국 졸업식장에서 왜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죽은 건 아니고 졸업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졸업과 함께 죽는다 이러면서 퍼포먼스를 한 건데 이 사진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철봉에 매달려 있는 사진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대졸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사람의 수준이 우수해진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거 세대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글쎄요. 약간의 그 회의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실제로 어찌됐든 이제 중국도 대졸자가 많이 늘어났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실업률이 저렇게 늘어나고 예전에 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근로 의욕이 조금 감소한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고령화라는 게 지금 중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경제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세계의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은 그렇게 뭐 고부가 가치 제품 못 만들지 않냐 그러는데 뭐 고부가건 저부가건 간에 중국만한 제조업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정말 중국이 제조업 강국인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령화가 돼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또 고령화가 되면서 이게 재정 부담도 굉장히 큰 부담, 그러니까 재정 이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유가 또 뭐냐면은 다른 나라,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소득이 한 1인당 소득이 2만 불 이상 되는 시점에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적어도 사회보장제도가 엄청 갖춰져 있는 거죠. 물론 뭐 노인 빈곤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고령층 중에서 그 정말로 빈곤층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제도는 갖춰져 있고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충분하게 정말 좋은 생활, 그러니까 아주 그 여유로운 생활을 할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못 해줘도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를 못하고 소득이 1인당 소득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럴 때 사회보장비를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라 공산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그 사회적 불만, 그 사회 문제를 그냥 억누르고만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고령화라는 거는 뭐 중국을 심지어는 옹호하는 사람들도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 이게 특히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고령화에 빠져들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태국에서 뭐 어저께 제가 본 건데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지난주 한 뭐 일주일 전쯤 될 것 같은데 태국에서도 이제 고령화로 인한 그 사회보장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노인들 대상으로 이게 사회보장 그 수급자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갖다가 상당수를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도 어떻게 나중에 대응을 할지 한번 이 부분도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지금 그 정책 당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죠. 사실 미중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뭐 누가 어떻게 만들어 처음에 발발을 일으켰고 이런 거는 오늘 다루진 않고 중국 경제에 이게 부담이 된다는 점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한동안 있었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중국하고 같이 이제 말하자면 중국의 과의 무역을 아주 긴밀해지고 무역량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미국이 같이 가다가 이제 중국하고 떨어져 나간다. 디커플링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근데 요즘에 올해 들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데 표현을 조금 누그러뜨린 거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올인 차이나 그동안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다 받아 쓰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중국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생산 기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N 플러스 차이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올인 차이나 내지는 차이나 플러스 원,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 이렇게 작은 나라들에서 생산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냥 차이나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미중 그 무역 갈등이 한참 심각할 때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량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의외죠. 저도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 무역량은 늘었어? 근데 무역량이 늘었지만 무역 제한이라든지 무역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전략산업이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 이번에 이제 올 상반기에 그 제이크 설리반이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수석이죠. 제이크 설리반이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점인데, 전체적으로 무역은 다 같이 하되 몇몇 전략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의 자국 생산 내지는 아니면은 자국과 친한 쪽에, 그러니까 프렌드 쇼어링이라 그러죠. 리쇼어링 그러면은 완전히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거고, 프렌드 쇼어링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과 그 좀 협조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 공급 구조를 이제 다시 짜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글씨를 썼는데,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한계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칩 워라는 책을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책입니다. 칩 워.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많이 팔린 책인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 저자 이제 크리스 밀러가 한 얘기인데, 반도체 부문에서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여기서 또 네덜란드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이런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중요 단계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중국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프렌드 쇼어링을 할 수 있는, 전략 산업에서 프렌드 쇼어링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반면에 중국은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물론 반도체 산업을 중국이 전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첨단 반도체, 정말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 현재의 구조라는 거죠. 물론 이런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반도체 쪽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역시 이게 반도체 분야에서는 요 옆에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From decoupling to small yard high fence. 예, small yard high fence라는 말은 그러니까 범위는 좁게 하되 이제 장벽은 높게 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 대한 무역 제한 범위를 아주 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무역은 굉장히 그 중국하고 다 여전히 그 프리 트레이드식으로 막 하는데, 대신에 어떤 첨단 딱 기술, 그리고 전략적인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보호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아주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for national security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무역 장벽, 무역 제한을 통해서 대신에 이 장벽을 굉장히 좁게 했죠. 전체적으로 미국 국가 전체를 장벽을 친 게 아니라 굉장히 좁은 분야에 대해서, 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무역 규제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디커플링 그러면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이제 그렸는데, 이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의 막 압박을 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정권 시기에는 저런 식으로 완전한 디커플링을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몰 야드 하이 펜스로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때도 이랬습니다. 트럼프 정권 시기에도 중국하고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면서도 실제 무역량이 줄었는지 한번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보면 딱 전략 산업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요 표현을 갖다가 세련되게 좀 바꾼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렇게 표현을 세련되게 하고 뭐 완급 조절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던지는 스타일이었는데, 실제 정책 내용은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둘이 거의 같은 기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정권이 뭐 더 잘하고 못하 이런 얘기를 절대 하는 거 아니고요. 단지 그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미국은 그 전부터도 한 2010년대 후반부터도 중국의 전략 산업을 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고 그러면서 화웨이 사건이 있었죠. 그때 화웨이가 산업 스파이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뭐 거기에 제재를 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조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첫 번째가 인구였고, 두 번째가 이제 미중 갈등, 세 번째가 부채입니다. 아까 제가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정부의 부채가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LGFV라는 게 있죠. 이게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요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부채가 쭉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 물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요 그래프를 좀 키워볼까요? 소비자 물가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 그러니까 2009년도 8년 지나면서 이제 2009년도에 한번 꺾였었고 코로나 시기에 한번 꺾였고 그리고 지금 또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물가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 부채는 2019년에 31.7조 달러에서 2022년에는 52.1조 달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LGFB 얘기를 했는데 이게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죠. 그러니까 중국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기구인데 이게 특수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차입을 막 하는 거를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지방 정부에서 네. 지방정부에서 이제 공공 인프라를 투자하는 그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직접은 못 하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특수 법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특수 목적 법인이라 그러죠. 요걸 만들어서 그 금융기관에서 이 법인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기구라기보다 이제 형태는 뭐 회사로 돼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 지방 정부가 보증을 쓰고 이 LGFB가 은행이나 뭐 이런 다른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쓰는 목적이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되고 인프라 건설에 써야 돼요, 반드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LGFB가 그러니까 빌리는 돈은 사실상 지방정부의 채무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담보를 서주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회계 개정에서는 제외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회계상으로 아까 제가 그 중국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 LGFB가 빌린 돈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숨겨진 빚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공식 통계가 확실치가 않아요. 중국은행에서 이게 추산을 한 게 이 돈이 약 49조 3천억 위안. 이게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9,700조 원입니다. 이게 중국 GDP의 2019년 기준이 이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2019년 기준으로 중국 GDP의 절반이에요. 이거면은 아까 제가 중국 그 정부의 그 부채가 요 전 페이지에서 여기서 보면요. 중국 정부의 부채가 2022년에 52조 1조 달러라고 했는데 이건 달러긴 한데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GDP 대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게 워낙 큰 돈이어가지고 사실 이게 하나로 얼마인지 지금 정확히 환산이 잘 안 되는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약 70%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 LGFB가 차입한 거 해서 이거를 한 50%를 더하면요. 이미 120%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국영 기업들이 많은데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공기업들의 부채가 정부 부채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정부 부채보다는 더 높게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중국은 공기업이 더 많고 그러다 보면은 공기업에서 빌린 돈이 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 비율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한다 그러면은 중국의 현재 부채라는 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하고는 다르게 그거에 뭐 2배 이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게 사실 지금 중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아까 처음부터 환기를 시키자면은 인구, 두 번째가 실업,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구하고 아까 미중 갈등, 그다음에 지금 부채 이 세 가지 됐죠. 네 번째가 고용입니다. 고용에서 보면요. 아까 제가 청년 실업률을 20.1% 아까 21.3%인가 그랬죠. 근데 이 2023년 7월까지만 딱 발표하고 그 이후에는 월별로 발표하던 자료인데 이게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발표를 중단했는데 자, 아까 21.3%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인구가 9,600만 명이고 그 중에 노동 인구 그러니까 학생이나 뭐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뺀 겁니다. 군인은 아니죠. 여기서 참 맞이가 어쨌든 학생이라든지 자기가 나는 취업 활동을 안 할게라고 응답한 사람, 그러니까 자발적인 그 실업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금 빼고 나머지 3,200만 명 중에서 실업자가 630만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2,570만 명이고 요렇게 계산을 하니까 실업률이 약 21%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까 취업이 일주일에 1시간만 이러면 취업으로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조차도 조금 과소 추정인데 가만 보면 요 탕핑족 1,600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탕핑족이라는 거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한번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탕핑족이라는 말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발적 실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자발적 실업이겠냐 하는 거예요. 학생은 그렇다 치죠. 뭐 학생이야 원래 이건 실업률 계산할 때 빠지는 거니까 학생은 뭐 앞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탕핑족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자발적 실업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탕핑족도 같이 이쪽 노동인구로 넣어가지고 실업률을 계산해보면 46.5%. 베이징대의 장단단 교수가 이거 발표한 자료였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46.5%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저는 이 취업자 숫자가 실제로 이보다 적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탕핑족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누워있다. 그 다음에 취한즈얼리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전업 자녀예요.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이제 집에서 가사일 도우면서 용돈 받는 건데 심지어는 부모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이제 놀고 먹으면서 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건데 요건 조금 부럽기도 해요. 예, 그냥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 안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사는 사람들 약간 부럽죠. 저만 그런가요? 이거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어쨌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업 자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탕핑을 넘어서서 바이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완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탕핑을 넘어서 바이란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중국의 요즘 청년들의 이제 세태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려줄 수 있고 부양을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래도 이러고 있지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눈은 높아져서 이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히려 옛날보다는 중국이 많이 잘 살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요즘에 중국의 취업 상황을 보면은 정말 청년들이 일하기 힘들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정권 자체의 기조가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소비재에 대해서 약간 억누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어떤 지나치게 과도한 자본주의적인 소비를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에서 또 얘기하는 게 있고, 그래서 마윈 같은 사람도 결국 억제를 당했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다음에 또 사교육 시장 규제가 아주 심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자본주의의 타락 이런 식으로 중국 시진핑 정권에서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부동산 버블도 그렇고 뭐 사교육 시장이 너무 커지는 거, 그다음에 과도한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리고 인터넷 쪽에 나오는 뭐 어떤 소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타락한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억누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자리가 줄어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양쪽 얘기를 다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양쪽 얘기가 자관 둘 다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지금 젊은 층의 이 취업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부동산인데요. 이게, 여기 제가 이게 회색 코뿔소를 놨는데, 이게 경제에서 말하는 게 이게 그레이 라이노, 회색 코뿔소하고 블랙 스완, 그래가지고 검은 백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인데, 블랙 스완은 이제 그 검은 백조인데, 이거는 예상치 못한 그 위기예요. 정말 숨 밑에 있다 갑자기 쑥 나오는 예상치 못한 거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회색 코뿔소는 뭐냐면은 예상을 해요. 코뿔소가 뛰어오면 소리가 들려요. 쿵쿵쿵 땅이 울리죠. 울리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코뿔소를 보고서 딱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이거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코뿔소랑 뭐 들어가 싸울 수도 없고, 이게 막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상황을 이 회색 코뿔소에다가 이제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전체 GDP에서 뭐 한 20%에서 30%라고 했는데, 뭐 25% 이상인 거는 거의, 그러니까 추정하는 데마다 다 다른데 25%를 넘어서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유기업이 고용의 20%를 차지한다. 이것도 너무 과도하고요. 왜냐하면은 국유기업의 고용이라는 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과잉 고용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중국에 특히 시골에 가서 보면은 무슨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농협 비슷한 거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과잉 고용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냥 고용을 해주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의 40%, 이거는 뭐냐면요, 그 지방 정부 재정의 40%인데 이게 부동산의 비중이, 자, 지방정부에서 그 토지 소유권은 판매를 못한,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다 정부 건데, 토지 이용권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 토지 이용권 판매하는 게 지방정부 그 수입의 40%예요. 재정 수입에.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금도 높은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큰 자기네 지방정부 재정이 확 감소하게 되니까 부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주택도 그래요. 이게 대도시에는 주택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좁은데 몰려 살고 굉장히 집값이 비쌉니다. 요새 중국에 보면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고, 중국의 주택이 총 4억 채가 좀 넘는다 그러는데, 그 중에 1억 채 정도가 이제 공실이라고 해요.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추정하는 데에 따라서 뭐 6천만 정도 된다는 데가 있고 1억 3천만 정도 된다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1억 채라 그러면은요, 중국에서 지어진 집의 25%가 공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있어요. 아예 분양이 안 됐냐? 그게 아니에요. 분양은 됐는데 비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동안 부동산 불패, 그리고 부동산은 집은 사놓으면 오른다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아주 막 몰빵을 한 거죠. 그랬는데 특히 이게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은 1선 도시가 아니라 한 3선 도시급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일선 도시라 그러면은 이제 아주 큰 도시죠. 뭐 베이징, 상하이, 뭐 선전, 뭐 이런 도시들이고, 3선 도시면은 대략 뭐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뭐 한 인구 100만 정도? 뭐 그 이하가 되겠죠. 그런 정도의 3선급 도시 100만일까지 갈까요? 자, 어쨌든 좀 작은 도시예요. 중소도시들. 그런 3선급 도시들에서 보면은 특히 이런 현상이 공실 아파트, 뭐 공실 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령 도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는 쫙 지어져 있는데 실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선 도시에서는 지금 뭐 집이 상당히 부족하고 굉장히 여전히 비싸고요. 자,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코뿔소가 가리네요. 코뿔소를 잠깐 지우죠. 요 말도 지우고 요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20년, 21년 이게 쭉 가는데 이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을 보면요. 여기서 확 꺾이는 게 나오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뭐 당연히 뭐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진 것만큼 침체가 온다. 여기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신데 결국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방 정부의 이게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지방정부가 지금도 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고, 아까 LGFB 있었죠? 그 LGFB의 재정 구조가 더 나빠지면서 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게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이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심각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전망입니다. 전망을 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이 왜 이렇게까지 감소하게 됐는지 한번 제가 요게 3조 홍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홍선이라는 게 레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건 거고 3조라는 거는 이제 뭐 규제하는데 뭐 1조, 2조, 3조 해가지고 3조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자, 3대 규제인데 한번 제가 요거 써왔는데 보면은 이게 2020년 8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부동산 기업한테 이제 순부채율 100% 이하, 단기 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100% 이상,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70% 이하, 뭐 요렇게 이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준 건데 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이게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마디로 그 부동산 기업한테 지금까지 부채로다가 자꾸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수금 받고 그 돈 가지고서 뭐 여기저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또 부채를 얻어서 그 다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이러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부채의 비율 상한을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그렇게 부채 비율을 높인 상태에서 계속 그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동을 이제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이걸 2020년 8월에 발표하고 그 이후에 헝다그룹의 그 위기가 발생을 한 거죠. 이번에 있었던 그 미구이안, 그러니까 벽개원는 사건도 사실은 이거의 영향이죠. 이 3조 홍선의 영향으로 이제 그렇게 되게 된 건데 결국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결국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버블을 컨트롤하려고 이게 들어온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죠. 이건 뭐 확실한 건데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적절했느냐? 그러니까 그 버블 컨트롤은 필요하긴 했는데 이 버블 컨트롤을 너무 과격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시점이 안 좋았다든지 그럼 아니면 과거에 진작에 서서히 천천히 했어야 되는 것 같다가 그동안은 이제 그 지방 정부의 수익이라든지 그 어떤 그 경제 성장을 갖다가 맞추려고 과도하게 버블을 갖다가 만드는 거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다가 너무 커지니까 갑자기 잡으려다가 그러니까 약간 우왕좌왕하다가 진작에 서서히 좀 완만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갑자기 지금 뻥 터지면서 이런 이제 부동산 버블이 크게 발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시점이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고 고용도 안 좋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 버블을 너무나 급속스럽게 그동안 사실은 키워놓은 게 너무 커진 게 잘못이긴 한데 이런 버블이 이것도 잡더라도 뭔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너무 지금 이제 급하게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번에 그 벽개원 그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조금 이제 금리를 완화하고 부동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대출 조건을 좀 완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사태를 조금 이제 충격을 완화하려는 그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동산 위기를 그 진정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너무 그걸로는 미약한 건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인데 한번 이제 주요 기관들 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IMF, ADB, 뭐 JP모건, UBS, 골드만삭스, 노무라 이런 데 쭉 보면요. 2024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 노무라가 지금 너무 낮게 잡았고 나머지는 한 4.5에서 뭐 5.3까지 올해보다는 훨씬 좋을 걸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발표한 게 사실은 이 벽개원 사건이 터지기 전이에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뭐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제가 이거 장담은 못하니까. 어쨌든 이 수치는 그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그러니까 내년도 그 전 세계의 그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가 한 2.5에서 3%인데 그러니까 기관마다 달라요. 이것도 뭐 발표하는 기관마다 다른데 한 2.5에서 3%인데 이거보다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중국도 굉장히 성장률이 낮아졌고 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정말 좀 쇼크라고 할 정도로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이렇게 4, 5%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로 그러면은 만족할 만하냐?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얘기가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게 4, 5%라는 게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중국은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통제된 그 국가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동산 위기가 만약에 저게 미국이나 뭐 유럽 아니면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저게 금융 위기로 번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은행들이 거기 그 벽개원 같은데 그 돈을 융자해줬던 은행들이 뭐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만들었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은행들 금융 시스템 전체로 뭐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로 갈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금융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고 은행권의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그거는 다 예금하고 대출이지 뭐 그 미국에 있는 그 투자은행들처럼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계 은행이 와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이러질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영향력도 강하지는 않고 또 이 중국 내에서도 그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많지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이제 뭐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냥 급속하게 막 그렇게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지만 어찌됐든 이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 부동산 외에도 뭐 인구하고 고용, 부채 뭐 이런 문제들을 다 고려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 하나만 대응하기에도 벅찬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거죠. 복합적인 원인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장 뭐 중국이 뭐 붕괴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그 해외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봐도 그렇고 국내 전문가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중국 경제가 당장 그 크게 위기에 빠질 거다 뭐 당장에 막 그 엄청나게 크게 흔들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여기에서도 또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망하지는 않고 중국처럼 크고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가 급속하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너무나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앞에서 한 얘기인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은 낮고, 다만 이제 세수 감소와 소비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져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시진핑 1인 지배 체제의 리스크는 계속 가져간다. 이게 뭐냐면은 경제 정책이건 뭐든지 간에 딱 1인 지배 체제. 그러니까 시진핑이라는 어떤 그 절대자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그 정책이라든지 성향, 여기에 따라서 경제 정책 자체가 이 사람의 그러니까 성향이죠. 성향이나 선호 이런 거에 따라서 경제 정책 자체가 크게 뒤바뀔 수가 있어요. 이번에 부동산도 그렇고 그 뭐 사교육 시장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마윈의 어떤 퇴장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시진핑의 개인적인 선호가 반영된 거 아니냐. 시진핑이라는 사람 자체는 지금 타락한 자본주의와 다른 중국식 그 건전한 자본주의, 건전한 그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시진핑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요인들 자체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더군다나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피크 차이나라 그래요. 피크 차이나가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이 정점이고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제 좀 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피크 차이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피크 차이나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지금 당장은 조금 이렇게 부침을 겪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보다 더 강력한 그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 거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루비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닥터둠 루비니 같은 사람도 오히려 중국이 더 현명하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피크 차이나라는 거를 저도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그 중국 전문가분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상당히 중국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루트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들도 듣고 해외 어떤 리포트들도 이제 중국 관련된 걸 많이 받아서 보게 되는데, 이 피크 차이나를 두 개로 그러니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정점을 지나서 세계의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주변국으로 빠진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피크 차이나라는 거는 중국이 지금만큼의 고속 성장을 못할 뿐이지 그래도 꾸준히 중저속 성장 기조로 이제 유지가 되면서 미국하고 비슷한 속도로, 그러니까 비슷한 속도로 가면은 당연히 미국을 추월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래도 여전히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은 유지는 할 거다. 다만 미국을 추월하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거기서는 멈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피크 차이나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진 않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비관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이게 두 가지, 피크 차이나의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도 좀 봐주시고요. 중국에 그래서 급격한 몰락을 예상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 뭐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중국은 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위기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정말로 중국이 막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 부도가 나고 그럴 가능성은 없죠. 네, 그거는 절대 그럴 가능성. 왜냐하면 여기 완전히 통제된 나라고 금융 시스템도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디폴트 이런 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이거를 지속하기에는 좀 역부족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아유 그 결론이 뭐 그거 누가 그런 말 못해 뭐 이러고 너무 밋밋한 결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세상은 다 밋밋합니다. 뭐 그렇게 급속하게 무슨 뭐 정말 초전도체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이러기 어렵잖아요.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이 9초 9, 9초 뭐 9초 95, 9초 93, 뭐 9초 8 가다가 갑자기 8.5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막 급변하고 뭐 전쟁 때는 그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긴 한데 이러한 그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식의 큰 뭐 급속한 변화, 획기적인 막 그냥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예, 그리고 중국이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은 중국이 앞으로 이제 그래도 저는 이렇게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중국 자체가 지금보다는 이제 확실히 성장률이 조금 내려갈 거고 그동안의 버블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절대. 중국만한 그 제조업 경쟁력, 그러니까 그만한 인력과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어려울 거고 그러한 그 고속 성장을 통해서 미국을 압도하거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저는 뭐 지금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